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가장 비극적인 왕, 단종과 그를 복위시키려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467년 경상도 상주. 한 명의 남자가 반란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시에.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폐위당한 왕 단종을 다시 왕좌에 올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반란은 조선 최고의 권력자 세조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시에는 불가능한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난은 조선시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55년 10월 10일, 조선의 정치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의 군대가 경복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한명회, 신숙주 등 주요 신료들이 군대를 이끌고 입궐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정권의 핵심 신료인 김종서와 황보인을 체포했습니다. 어린 왕 단종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강압적으로 단종을 협박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유명한 양위 사건입니다. 단종은 결국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진정한 왕권자가 나타났습니다. 세조, 바로 수양대군입니다. 단종은 왕위를 빼앗긴 후 상왕이 되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왕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모두 세조에게 있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에 대해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단종을 따르는 신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세조를 점점 더 강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1457년 세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왕 단종을 영월로 유배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한양에서 수백 리 떨어진 험산준령에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영월에 도착한 단종은 객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진짜 왕궁이 아닌 낡은 객사 건물에서. 그곳에서 단종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것뿐이었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고향을 떠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단종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에는 자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가들은 세조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렇게 단종의 비극적인 삶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시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시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역사 기록에서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그를 천민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기록에서는 양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시에가 비주류 신분 출신이었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와는 거리가 먼 지방 출신이었고 중앙 권력층과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지방의 평범한 남자가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시에의 가장 큰 특기는 사주와 점술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난 역술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을 잘 본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경상도 일대의 양반과 평민들이 그를 찾아와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시에는 그들 앞에서 대담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의 왕은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영월에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현 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 특히 지방의 양반들 중에는 이시에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 그를 추모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영월 지역 주민들은 단종의 무덤을 지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단종이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이시에는 이런 여론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반란의 명분으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상주 지역에서 갑자기 반란군이 봉기했습니다. 이들은 깃발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깃발에는 단종복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시에는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 달하는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시에의 반란군 규모는 상당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수천 명에서 1만 명대의 인원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무술 훈련을 받은 병사들도 있었고 지역의 양반 지도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이 시해의 첫 번째 계획은 경상도 지역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 북쪽으로 진격해서 서울을 목표로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반란군은 상주를 시작으로 주변 지역들을 장악했습니다. 관군들의 저항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들을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에는 점차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 반란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세조는 반란 소식을 받는 순간 즉각 대응했습니다. 세조는 당시 60대의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석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반란이 단순한 지역 소요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종 복위 운동이다. 세조는 최고의 장군들을 경상도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신숙주도 포함되었습니다. 신숙주는 계유정난에서 세조의 편을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제 세조의 명령을 받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경상도로 출발했습니다. 세조의 군대는 조직적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집한 정예 병력들이었습니다. 반면 이 시해의 반란군은 지방의 민병대 수준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시해의 반란군은 단순한 열정으로만 움직였습니다. 반면 세조의 군대는 조직, 경험, 물자, 명령체계 모든 것에서 우월했습니다. 전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란군이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밀려났습니다. 반란이 시작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조의 군대는 경상도 곳곳으로 진격했습니다. 반란군의 거점들이 하나둘 함락되었습니다. 이 시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저항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군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더 많은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결국 반란은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467년 10월부터 1468년 봄 사이에 진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에는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그를 추적하는 세조의 군대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 시에는 관군에게 잡혔습니다. 생포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자결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확한 최후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해의 반란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해 자신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시해의 난이 진압된 후 세조는 엄격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이 시해에 대한 형벌은 극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하나인 능지처사능지처참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신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형벌입니다. 또한 그의 족속들도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조선의 연좌제법입니다. 반란자의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모두 추적되었습니다. 지방의 양반들 중 이 시해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적발되면 죽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세조는 경고 메시지를 전국에 알렸습니다. 단종을 따르는 것은 영모다. 이것을 저지르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 이 시해의 난은 더 이상의 대규모 저항 운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억지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시해의 난은 조선 사회에 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단종 문제가 여전히 살아있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종이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진정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시해의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지방의 양반, 평민, 심지어 노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종 복위 운동이 특정 신분층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사회적 지지를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월 지역에서의 단종에 대한 추모 운동이 강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단종이 유배되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를 가장 진심으로 추모했습니다. 이후 세조도 이 점을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조는 선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단종과 관련된 비판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시해의 난은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바로 세조 정권의 정통성 문제입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왕이 되었지만 정통성 면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유교 사상이 깊이 뿌리내린 조선 사회에서 도의적 정당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세조가 얼마나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하더라도
왕위 계승의 절차가 부당했다면 그것은 영원한 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에의 나는 세조에게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조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세조가 보인 행동들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점차 선정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정한 왕임을 증명하려는 것처럼. 또한 세조는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훈민정음의 반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세조가 정통성이 없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적 성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에의 난은 조선시대 당파 정치의 태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에의 난 이후 세조 정권은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단종을 추모하는 움직임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동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지하로 들어간 것입니다. 특히 이후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당파 싸움에서 동인 세력은 단종의 정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세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당파의 분열이 단순한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역사적 정통성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에의 난 이후에도 단종 복위를 위한 움직임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사육신의 의거입니다. 사육신은 세조 사후 단종을 복위시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킨 신료들입니다. 또한 생육신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조 정권의 관직을 거부하고 산속으로 숨어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조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들의 뿌리에는 이 시에의 난이 있었습니다. 이 시에는 실패했지만 그의 반란은 조선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에는 단순한 반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통성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권력이 항상 도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에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조선시대의 정통성 문제, 그리고 한 개인의 저항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이 시에는 실패한 반란 지도자였습니다. 역사책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권력의 정당성이란 무엇인가? 도의적 명분이 없는 권력은 과연 정당한가? 이런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계속 생각해봐야 할 질문들입니다. 이 시에의 난은 패지만 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사회가 이후 수백 년 동안 풀어야 했던 질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역사란 때로 그렇습니다. 실패한 인물들이 던진 질문들이 성공한 인물들의 업적보다 더 오래 기억되기도 합니다. 이 시에는 그렇게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희미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의 울림은 여전히 우리 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조선시대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가져올 계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